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며 생각하며의 이인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있는 것도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인지 이 두 상반된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도 전문가 없이 구성돼서 거기서 국민에게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운영에 큰 책임을 지금도 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정근모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정 박사님의 살아온 생애와 함께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네요. 아유, 뭐 이렇게 비니까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네. 정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난 2009년에 UAE에 세계에서 제일 큰 원자력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그만하고 폐기하겠다는 게 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는 국제적인 일을 많이 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과학기술계 또 원자력계의 친지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니 한국이 웬일이냐. 미국이 TMI 사고가 났을 때도 그때 우리 이제 처음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질 때 아닙니까? 끄떡 안 하고 우리는 두뇌 자원인 원자력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하고 오히려 확대 계획을 내놓고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도 다른 유럽 나라들이 흔들흔들 할 때 우리는 기술 자립을 하겠다.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겠다. 하고서 나선 그러한 한국이 아니 갑자기 웬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고리 5, 6호기도 거의 30%의 공정을 했는데 그걸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아마 정부에서 재고하시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뭐 3조에 가까운 매몰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세금이 모자라서 경제를 지금 활성화하려고 애쓰는 정부가 그렇게 쉽게 매몰을 할까? 저는 사실 지금 이 과정이 끝나면서 이 정부에서도 스스로 결정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뭐 모든 일은 결정하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가장 앞선 설계고 가장 싸게 짓고 또 공정도 제대로 가는 이 신고리 5, 6호기 3, 4호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3호기는 지금 운전 중에 있고 4호기 시험되고 또 운전이 될 텐데 그러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도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매몰한다면은 거기에서 오는 영향이 그냥 경제적인 것 이상의 우리의 나라의 신뢰도까지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 한국형 원자로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지만 저는 문외 아니라 그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형 원자로라는 건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물리 이론으로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을 한 게 2005년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과학자인 오토 한하고 리자 마인트너라는 여자 이 팀이 우라늄이 분열할 때 질량 손실이 있고 그 질량이 에너지화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걸 30년대 말에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2차 대전전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히틀러 손에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할 때 편지를 썼어요. 절대로 이거를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 중이니까 이 에너지, 아주 엄청난 에너지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원자폭탄이 개발이 되고 또 2차 대전을 종식시켰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원자탄의 위력에 대한 것이 이렇구나 이 정도는 알았는데 그때 이제 선진국에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를 무기로서 파괴력으로 쓰면 안 된다.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그 미국의 원자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입니다. 아마 기억나시지만 그거 뭐 보통뿐이 아니죠.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고. 그 왜냐하면은 그분이 나는 인류에 이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무기는 더 개발 않겠다. 그래서 수소탄 개발에 손을 띄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메카티 의원이 아니 냉전 중에 핵무기 개발해서 손을 띄겠다는 거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한때 잘 아시는 그 정치적으로 과학자들 중에서 또 지식인 중에서 이러한 파괴적인 핵무기를 중단하자는 사람들이 몰리었습니다. 근데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그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랜데 소장으로 오셔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거기서 연구를 계속하게 하시고 저는 60년대 그분을 직접 만났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60년대 만나기 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에 가셔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게 Atoms for Peace,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하겠다. 무기가 아니라 평화로운 걸.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잠수함에다 쓰려고 개발한 가압 경수로를 가지고서 shippingport라는 원전을 갖다가 건설을 했죠. 그게 말하자면은 평화로운 원자력 에너지를 증명하고 쓰기 시작한 것이 50년대 중반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형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가압 경수로가 하나의 그 원자력의 그 핵심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후쿠시마 일본에서 사고를 낸 원자력 발전소는 비등 원자로라고 그래가지고 BW Boiling Water Reactor라고 그래서 그게 가압 경수로는 Pressurized Water Reactor고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나 그 전에 개발된 원자로가 소위 말하면 가스 냉각로라고 해가지고 가스 냉각로가 그러니까는 가스 냉각로가 제1세대라고 볼 수 있고 초창기에 가압 경수로와 비등 경수로를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사고 나고서 이 가스로는 다 폐기들 시켜갖고 이제는 비등 경수로고 가압 경수로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 미국의 과학재단에 있을 때 이 기술이라는 거는 항상 어려운 과정을 겪게 돼 있죠. 완성시키려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표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해야 된다. 카나다에서 사오고 프랑스에서 사오고 미국에서 사오지 말고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앞선 원자로를 우리 손으로 설계를 개발하자.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모르니까 이제 어드바이서들을
자문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한국은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정부에서 보고서 그럼 나와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으로 82년에 귀국한 겁니다. 그러고서 과학기술처에서 연구비를 따가지고 그 연구비로서 한국형 표준 원자로를 개발하자 한 것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한국형이라고 되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거는 가압경수로고 우선 비등경수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비등경수로고 한국형은 가압경수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도 비등경수로는 이제 폐지 수순이고 거기에 오사카 중심으로 운전 가능한 그 가압경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형은 가장 앞선 가압경수로입니다. 근데 가압경수로를 이제 개발한 미국 회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팅하우스가 있고 또 하나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인데 이 주인은 웨스팅하우스를 처음에 샀어요.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고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가압경수로가 웨스팅하우스보다 월등해요. 안전성이나 경제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국제 입찰을 통해서 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회사가 개발한 가압경수로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고리 1호기, 2호기 이렇게 지으면서도 우리한테 기술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표준형 한국형을 하려면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근데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기술 책임자가 저한테 정 박사, 당신이 요구하는 거 이해하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더 짓지 않으면은 이 기술에 대한 갖고 있어야 모르냐. 한국 가서 꽃을 피우는데 자기들이 전적으로 돕겠다. 그분이 프랑크 베벨리큐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그 한국 표준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한 그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건 포기를 했나요? 그럼 그 회사는 미국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아서 스위스 회사할 때 팔렸어요. 근데 그 스위스 회사는 체르노빌 사고가 난 다음에 시장이 발전이 안 되니까 영국 회사할 때 팔았어요. 근데 그 영국 회사가 그때는 영국 회사가 아직도 1세대 원전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고 그냥 미국에다 팔아버렸다고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고유 모델을 주장하니까 그걸 더 개발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 기술을 완전히 기술 소화를 하고 기술 자립을 하고 기술 개선을 페이턴트를 우리가 샀나요? 네? 특허를 우리가 샀나요? 완전히 산 건 아니고 개발을 많이 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주는 조건이 있죠. 근데 그걸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UAE에 가게 되면은 UAE에 어떠한 거는 미국에서 사들여오는 거죠. 그 조건인데 이제는 100%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기술을 우리가 샀으면 꼭 좋은데 그 기술의 주인이 웨스팅하우스예요.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그 기술을 갖다 우리한테 주면 자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웨스팅하우스는 파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자기들이 많이 전략을 생각할 거예요. 그냥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우리한테 팔을 거냐. 저희는 우리한테 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 수준이 그 세계에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갔군요. 지금 1등이죠. 왜냐하면은 1세대는 이제 다 끝났고 2세대는 다 폐쇄하게 수명이 다 돼가고 있고 3세대를 하는데 3세대에서 선두주자가 한국 거라고요. 그러면은 한국 거가 있고 이제 유럽 거가 있는데 유럽은 EPR이라고 해서 그것도 과학경수로입니다. 근데 유로피안 파워 리액터인데 이게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 때 UAE에서 졌지 않습니까? 졌죠, 부상사. 그러니까 핀란드에 가서 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AP-1000이라는 걸 중국에다 팔았는데 그 AP-1000에 관련된 많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에서 또 사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술이 뭐 단순한 그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만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또는 그 부품업체로나 또는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는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그러니까는 운전과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선두에 우리나라에 나갔죠. 그렇게 인력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많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지었잖아요 매년. 네. 그러니까 우린 쉬지 않고 쭉 해왔다고요. 미국에도 그전에는 인력이 있었죠. 근데 안 졌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하고 기술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개선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을 포기한다면 그 기술 인력도 문제네. 그러니까 이 인력이든지 뭐 인력은 현장에 있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또 이 부품을 조달한다는 거든지 또는 운전원이든지 기능원들이 이런 걸 전체를 생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생태계가 그동안 참 잘 자라왔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스톱하게 되면 생태계가 죽죠. 뭐 트리마이 아일랜드 문제라든가 또 뭐 체르노빌, 뭐 후쿠시마 등등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그 위험하다는 것이 이제 많이 감지돼서 다른 선진들에서 포기하려는 독일같이 앞장서서 폐기하기로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건 독일 사람들은 이 체르노빌 사고가 나서 거기는 방사능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터져 나와서 막 구름이 막 오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는 자기네 원자력 발전소가 다르다고요. 그거는 가스 냉각로라고요. 그리고 경락고도 없는 안전성 미비 소련 거라고요. 이미 그건 소련도 스스로 다 페이스아웃 시켰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그때 놀란 가슴 속에서 그때 반원전 토의를 시작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냉철하게 하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란서하고 접경이고 스위스 넘으면 금방 불란서고 그리고 벨지움 뭐 다 그 동네니까 그게 전력이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살 수가 있죠, 전기를. 전기를. 네. 그리고 또 이제 동구권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가스를 또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여건이 영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섬처럼 되어 있는 그 나라는 어디 전기 사올 데가 없는. 어서가 지금 일본에 가서 사올 거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네트워크를 연결하자. 전 찬성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체르노빌 원전은 그건 안전성이 결여된
원자력 발전소라 그거는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수로, 특히 가학 경수로는 그동안에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TMI 사고가 있었고 또 이제 후쿠시마까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전성에 대한 걸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고요. 아마 어느 산업을 보더라도 안전공학이라는 걸 가장 발전시킨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기술의 그 핵심을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체르노빌 사고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전 세계 11명의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그 원자력 안전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색이라고 International Nuclear Advisory Group이라고. 거기에 제가 멤버로서 8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안전성 이슈를 다 검토하고 필요한 거는 연구소로 하여금 다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안전공학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다시 설계에 반영시키는 일을 그런데 했죠. 일본같이 그 섬세한 나라가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그건 뭐 지진 때문이라도 해일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의 설계를 언제 했냐? 60년에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저 UAE 가서 짓든지 신고리 3, 4, 5, 6 거기는 이건 2000년대 설계예요. 그러니까는 후쿠시마 설계는 60년대 GE하고 일본의 그 회사가 같이 이렇게 히다지랑 같이들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원자력이라는 데 대해서 안전성 공학이 지금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게 한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는 운전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전원이 혹시나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수를 절대로 못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어느 정도 봉을 빼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에다 딱 못 박아놓으면 절대로 못 빼지 않습니까? 뭐 간단한 아이디어지만은 인간의 실수를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것도 다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의 안전에 원자력 발전소의 키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혹시나 생태계에 올까봐 막아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defense in depth, 그 깊이 있는 그 방어라고 해서 7중 방어벽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아, 7중 방어벽.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러한 과학기술,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이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무슨 원자력이든지 중에서 가장 안전성을 존중하고서 설계하는 게 이게 원자력 발전. 그 후쿠시마는 파도가 들어오는 건 막는 벽이 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발전소가 왜 사고를 났느냐 할 때 근본적으로 지진이 후쿠시마에서 떨어졌는 태평양에서 바닷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해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진 때문에 부서진 게 아니라 해일이 왔는데 방파제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방파제의 높이가 얼마냐 이거죠. 근데 후쿠시마 지역에 과거에 해일이 거의 20m가량 돼 있는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해일이 올 거냐고 60년대 설계하는 사람들이 5m밖에 안 했다. 과거에 20m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후쿠시마보다도 더 그 지진 진원에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가 오나가와거든요. 그 오나가는 13m를 해놨더니 끄떡없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나가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비난하라고 피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 박사님은 그 한국형 원자력 발전 또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시죠. 저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거예요. 그건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과학기술 작품을 볼 때는 기술 경제성이라는 걸 봐요. 기술성과 경제성을 합해서 취사 선택을 그래서 하는데 우리나라 거가 가장 경쟁력을 지금 갖고 그래서 우리가 유해에서 딴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없애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 우려할 문제가 소위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원자력 전문가 한 사람도 없이 뭐 경영학 교수, 경제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뭐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결정해가지고 추천만 하겠다, 자문만 하겠다, 뭐 자문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없이. 그분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타부터 얘기할 이슈 하기엔 자기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들을 하신 거지. 그건 오히려 저 스마트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데 안전공학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내용을 보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전성이라는 거에 가장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확률론적 방법론이에요. 확률론적 그 안전성 검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전문 분야거든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해야 완벽하게 보느냐 이렇게 볼 수도 그걸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에는 시스템이 많아요. 거기 뭐 냉각 시스템도 있고 펌프도 들어가 있고 뭐 해결료 제어봉도 시스템도 있고 다 많은데 그 모든 시스템들을 다 보면서 이게 다 역사가 있고 왜 그렇게 디자인한지 다 하는 건 공부해서 한 거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방 보면은 저래도 제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우리 책임의 이상이다. 그건 공론화위원들이 참 잘 본 거예요. 세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의 미래는 어떻게 갈 거로 보십니까? 제가 사실 내일 출국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저를 자문을 받겠다 하는 거가 뭐냐면 지금 영국이 제1세대를 다 폐쇄한 다음에 제2세대를 하다가 이제 제3세대로 들어가야 됐다 해서 한국 원자로를 아주 중요한 넘버원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로 넣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를 오바마 대통령 때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으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버렸고 많은 공장들이 더 만들질 않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들도 생각하기에 이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있어서는 그 생태계가 활발히 살아있는 데를 해야겠다. 그게 한국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 볼 때는 저는 그래요. 뭐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가 그 정말 땀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원자력 생태계를 지금 엄청난 이익을 받아올 수 있는 역대인데 왜 우리 스스로가 발을 빼려고 그러는지는 전 솔직히 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언론에 보니까 그 중국이
우리나라 쪽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53개나 만들었잖아요. 그럼요. 그게 더 위험하지 한국에 있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바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근데 중국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하고 경쟁할 만큼 돼 발전했습니까?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미국 소스 테크놀로지예요. 미국의 원. 우리 것도 미국의 원이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짓는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성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지니까 혹시나 실수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걱정은 중국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혹시나 그 매니징을 잘못할까봐. 근데 기술의 원천은 같은 미국 원천이라. 그 원자력이라는 게 미래 에너지로도 계속 위치를 고수할 거로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프랑스 카타라주에서 그 핵융합 시설. 그거는 핵융합이고. 네. 그거고 이제 원자력은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게 우라늄입니다. 네. 예. 까만 게. 네. 그래서 이거가 핵 분열을 할 때 이 중에 다 이게 전부 다 핵 분열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가벼운 우라늄 동위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우라늄이라도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 보통 우라늄 대부분은 238인데 235가 0.7, 하여간 그 정도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농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4% 전후로 농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핵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 핵무기를 하려면 90% 이상을 농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고 핵연료. 근데 여기에 하나의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고, 그게 우리 고리, 신고리 다 그게 핵분열. 또 UA 가서 짓는 것도 그건데, 핵융합이라는 거는 이러한 원소가 아니라 우리 물 마시면은 그 H2O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하이드로젠 수소 둘하고 산소 하나가 물 분자가 되는데 이 수소 중에서 좀 무거운 게 있어요. 그걸 중수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게가 수소보다 2배쯤 무거워요. 삼중수소가 있어요. 3배쯤 무거워요. 근데 이중수소하고 삼중수소 이것들이 융합을 하게 되면은 힐리움으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은 그건 핵융합 에너지. 분열이 아니라 융합 에너지. 융합이니까. 그 우리나라 대전에도 그 좀 작지만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융합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 실용화가 안 돼 있고 연구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관할 때 95년도에 제가 이제 미래 에너지의 원으로서는 뭐 우주 전체 에너지의 99.99%가 핵융합이니까 지구상에서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핵융합 연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고 이게 될 때 한국이 센터가 돼야겠다. 그러려면 핵융합 연구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K-스타, 한국의 태양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코리아 S는 슈퍼컨덕팅, 초전도체, 그리고 T는 토카막이라고 그 하나의 설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좀 더 앞서 있는 리액터. 그거를 K-스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잘 돌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불란서, 영국, 뭐 일본, 한국, 인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전 세계가 같이 이 연구 시설을 하나 대규모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경쟁을 했니? 일본하고 불란서가 했어요. 근데 불란서가 이겼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는 거죠? 그래서 카다라시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그 국제 공동 핵융합 원자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그 전에 이미 하나 소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키 롤을 지금 하고 있는 아마 거죠. 사무총장인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사무차장이 이경수 박사라고 네. 그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보다도 더 밑에 그룹 리더들 중에 우리 대전에 있는 K스타에서 실제로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지금 실력 발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두주자예요. 거기도. 그래요? 난 굉장히 우리 후배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원자력 학계 실력이 세계에서 꽤 인정을 받는 수준에 와 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원자력 학회에서 그 소리 말하는 펠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냥 멤버는 회원이고 펠로우는 멤버 중에서 뭐 경험이 많고 업적이 좋은 사람들을 그 석학 회원으로 한국 사람은 지가 제일 먼저 됐죠. 그때 90년대.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명이 나오죠. 그리고 지가 여기 바지가 뭐냐면은 이게 검은 거 뭐 조그만 거 하나 다. 여기 있죠? 네네네. 이쁘죠? 조그만해. 이게 미국 할리먼 회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딴 분은 계실지 몰라도 한국 국적 가지고 미국 할리먼 멤버가 된 게 지가 제일 1호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힘을 많이 발휘해요. 그럼 우리나라 그 물리학 그 수준이 세계에서 그래도 뭐 낙후된 건 아니에요. 잘하죠. 잘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단기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좀 깊은 연구들을 더 해야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평생에 쓴 논문이 4편이에요. 평생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숫자로 따지지 말고 질로 할 때가 이제 온 거죠. 그 원자력을 좀 벗어나서 다른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뭐 AI니 IoT니 뭐 빅데이터니 요즘 전자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 컴퓨터, 컴퓨터 데이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물리학하고는 좀 다릅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러니까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는 그 정보공학인데 그거는 물리학처럼 깊은 사물의 기본 원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 정보가 나온 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빅데이터 여러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꽤 수준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높아야죠. 근데 우리가 하는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들어가는 그 영재들을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 영재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책들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제가 원전 가지고 탈원전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60년 동안 기억나세요? 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출범할 때 우리가 우리 원자력 해야 된다고 창립회원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박사가 그때 추진하셨어요. 그렇죠. 그 전해 워커 세슬러라는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에디슨 전력회사 회장이 와서 바로 이거를 보여주면서 한국은 두뇌 자원을 쓰세요. 이게 두뇌 자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걸 이승만 박사가 그래야겠다. 그래서 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창립될 때 우리 회원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58년에 원자력법 통과시키고 59년에 원자력원이라는 국가 부처를 만들고 원자력 연구소를 59년 2월에 만들고 59년 7월 14일에 그 최초의 실험 원자로를 기공식을 갖잖아요. 역사가 있군요. 그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정 박사는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는 수재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떤 분입니까? 저요. 저는 그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된 하나의 미랄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죠. 두뇌가 좋으신 건 사실 아니에요? 수학적인, 글쎄, 물리적인.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네. 그러는데 거기 졸업할 때 저희는 중학교 들어갈 때 국가시험을 봤어요. 전 6학년이 다 같이 보는 거. 전국에서 최고점을 말하자면 수능 성적 1등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는 6.25 사변 중이니까 지가 51년에 중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경기중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로도 대학교도 가셨잖아요. 그렇죠.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패스하고 1학년 끝나고 대학 입학 시험 봐가지고 물리대 물리학과로 간 건데 네.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공부는 천천히 해야지 빨리 하는 게 공부 같지가 않아요. 그 2년 월반하고 나니까 우선 선배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2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모자란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지금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월반 안 합니다. 아, 그냥 순서대로 계속해서. 순서대로. 그리고 공부라는 게 즐거워야죠. 그 이후에도 뭐 미국 가서도 그렇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리더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가서 공부는 쉽게 해서 지가 박사학위들 일찍 끝내고 교수도 일찍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린스턴 가서 연구도 하고 그 고등연구소도 다니고 MIT 교수도 좀 해보고 뉴욕 공대 연구소 소장도 해보고 그러다 이제 한국이 불러서 귀국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40대 전반에 하셨어요. 30대 후반. 네, 30대 초반이죠. 네, 초후반. 네. 왜냐하면 카이스트 만들 때가 지가 31살 때니까.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를 미국에 데려갔던 분이 미시간 주립대학교 총장인데 애나부 아니고 주립대? 주립대 네. 이스트랜스. 네. 그분이 국방부 차관을 했어요. 아, 예.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아시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가 행정대학원 들어갔다고 꾸중하시면서 물리학 다시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쓰시고 저한테 장학금을 그래서 네. 그때 그 심부름을 해주신 분이 최치한 국회의원이세요. 그래서 최치한 의원분 그분께서는 저를 중요한 때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랬구나. 카이스트 만들 때도 그분이 국회에서 다 하시고 정부에다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시고 과학기술이 살 길이다. 이러신 분이다. 어려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제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제 어머니는 경계여고를 나오셨고, 제 아버님은 공주사범을 나오셔서 제 어머님이 급수가 높으셨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할 때 제 어머님은 안 하시겠다고, 아버님이 하겠다고. 비교적 교양이 있고 아주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셨죠? 그렇죠. 제 어머님은 상당히 책도 많이 읽으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무슨 점수 따오는 것보다도 교양도 넣어주고 음악도 시키시고 미술도 시키시고 이런 아주. 형제는 여러분이셨나요? 5남매였었어요. 네, 그럼 몇째세요? 정 박사님 5남매 중에 몇째세요? 이제 중간이죠.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컴퓨터 전문가고. 그래서 제 집안은 주로 학교 관계가 많아요. 악기를 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악기를? 이거 어렸을 때 그냥 피아노 조금 배웠죠. 피아노 지금도 좀 가끔 치시지 않나요? 요즘은 결혼한 다음에는 제 처가 피아노를 공부했기 때문에 준육이 들어서 피아노 안 쳤어요. 그 자녀분이 몇 분 있었죠? 3남매인데 네.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6살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걔는 남매를 놔두고 지 큰딸은 3남매고 제 막내딸은 아들만 넷이고, 그래서 손자가 7명이고 손녀가 2이죠. 그 아드님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당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때 카이스트 만든다고 나왔는데 감기를 심하게 들렸는데 그 치료를 잘못해서 그것이 신장염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그 신장염 때문에 결국 하게 된 거죠. 그 트랜스플란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줬죠. 네. 하나. 근데 그거 한 7년 썼지만은 아유 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30대 후반기 40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요즘도 이제 교회 가서 간증들을 많이 해요. 네. 그때마다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살아계시다는 단어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은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뭡니까? 영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영원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은 많이 뭐 알아도 영혼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 자체가 뭐냐? 이건 영혼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정 박사님은 말하자면 신의 존재를 믿으시는군요. 당연하죠. 아인슈타인도 말년에 쓴 자서전에 보면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젊었을 때 한 얘기를 보면 자기는 지극히 종교적인 불신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건 젊었을 때죠. 자기가 통일정이라는 연구고 프린스턴 가서 깊이 들어갈수록 절대적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자는 그건 과학자로서 아니다. 근데 한때는 나는 인격신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그 자서전 보면요. 네. 그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나이 들면서 그럼요. 점점 더. 근데 물리학 하는 분들이 조금 그 신을 거부한다고 할까? 불가지론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이 됐어요. 네. 89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니까 지가 이사가 됐고, 이사가 된 다음에 지가 열심히 하니까 의장으로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지금도 소련 대표가 저를 지지 연설을 했는데, 이건 국제 원자력 기구는 과학 기술이 중요한데 한국 이사가 원자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외교관이 하는 것보다 한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를 지지한 게 사실은 소련 이사고 또 동독 이사가 또 저를 지지했어요. 우리는 유엔 회원국도 아닌데 그래서 의장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명목상의 수장은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구의 첫 번째 의장이 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외교관들께는 죄송한 일이죠. 저는 과학자인데 그 분야가 다른데 그러나 저한테는 엄청난 영예였는데 그거가 된 다음에 뭐 도하 신문이 많이 보도를 하는데 기획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과학자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느냐고. 그래서 진리를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려면 진리가 꼭대기에 있다면 서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남쪽에서 오는데 가장 쉬운 건 서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팔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신학자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만나는 건데 그 말씀이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물리학자가 천체 물리학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질문하니까 우주가 계속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고 그러는데 팽창한다면 뭐가 있어야 팽창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했더니 그건 신의 영역이지 물리학자는 우주가 탄생해서 3초 후부터는 계산을 내는데 그 전과 후는 물리학자의 소관이 아니고 신의 소관.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그 우주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활을 볼 때 영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영적인 체험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데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 물리학자가 되리고 결정하시고 물리학과로 가셨어요? 저는 사실 물리학에 소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진학하려니까 어느 학과로 갈 건가 할 때 그 당시에 물리학계의 테드 교수님이 권영대 선생님이세요. 권영대. 기억나시죠? 네. 근데 권영대 선생님이 동숭동에 살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제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은원을 드리니까 자네가 인문학이 원한다면은 물리학을 알고 인문학을 하는 게 좋을 걸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학기술 문명이니까 이 물리학 아는 거가 아주 기본이 될 걸세. 그래서 제가 물리학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쪽으로 내쳐 가버리셨네. 그러나 해보니까 재밌으셨네. 졸업 맞고서 제가 행정대학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그 행정대학원 간 거가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겠죠. 근데 정치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모양 같은데 그 참민주연합인가 2007년에 대통령 후보를 받으신 적이 있죠. 참주인연합. 네, 참주인연합. 그분들이 저를 대통령 후보라고 추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도 이명박 후보를 그러니까 그건 경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고 그리고 이제 정동영 씨도 하고 왔는데 9월인데 그때 나서 저 선거에 이긴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미국에 저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국무차관도 있고 상공부 장관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의논을 했어요. 아니 조그만 정당이 저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분들이 그럼 하라고. 그래서 떨어질 게 뻔나오는데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자기네들이 다른 군소국가에서 무슨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지 이름을 대면은 거기에 정치인들이 지 이력서를 보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왜냐? 뭐 미국 한림원 회원이고 뭐 원자력 학회 전문이지 자기네들하고 대화가 될 거냐고. 그래서 관심 없다는데 만약에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 후보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네. 관심이 생기고 한국은 이러한 후보도 있구나. 이제 그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러한 기독교가 정치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 분이 그때 한때 이명박 후보가 좀 위태위태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났더니 지금 이명박 후보가 장로가 혹시나 노무현 정부에서 자격 박탈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후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정장로를 우리가 안수로 해서 후보의 후보로 만들자. 그래서 저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후보였고 해외로 볼 때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국제적인 영역을 높이는데 그분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 겁니다. 사실 UAE에 우리가 원자력을 수출하게 되는 거가 사실 그 영향이 있는 것이 거기에 기본적인 설계는 2008년에 했습니다. 근데 국제 입찰을 한 건 2009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UAE가 한다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워싱턴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워싱턴에 있으면서 기본적인 UAE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 그러니까 사업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다 돼 있었어요. 장관도 2번이나 하셨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소 장관을 그렇죠. 2번이나 하셨는데. 재수했죠. 네. 그것도 매년 이렇게 텀을 두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장관을 정치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건 아닙니까? 본인이. 저는요, 정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삶의 영역이, 교회가 저는 신앙인으로, 교회도 한 삶의 영역이고, 학교도 영역이고, 그리고, 직장도 영역이고, 그리고, 연예, 스포츠, 그것도 영역이고, 경제계도 영역이고, 정치계도 영역이에요. 정치처럼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야도 드물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전 관련도 그분들이 원전 내용을 아시겠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정을 그분들이 한다니까 엄청난 영향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는 죄송합니다만 속말로 더럽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안 되고 정치도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하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글쎄 상당히 비하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그동안에 많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민주 사회를 한 거에 쟁취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많이 자랐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다.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량을 넓혀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한 분야가 있으면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또 혹시 결정이라는 게 맨날 100점이니까 잘못하면은 철수하고 옳은 방향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신고리 5, 6호기 건 그 말씀을 했는데, 이거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잘 듣고 보니까 이미 30%까지 지어 있는 원자로고 최신 설계는 다 지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전력 기획을 매 2년마다 하니까 이번에 8차 전력 계획을 갖다 연말에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원자력의 앞으로 장기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데에 대해서 내가 귀를 열고서 듣겠다. 이러면 아마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 민주주의가 쭉 발전하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민주주의로 간다, 참여 민주주의로 간다,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보다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걸로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무시나오고 다수가 하는 게 된다.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많은 사회에서 지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뚤어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 정치가 네, 될까 봐.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연 어느 시스템이 가장 올바른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번에 그 원전 문제도 이름이 공론화위원회거든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공론화가 문제입니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거지. 글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부터 최종 책임은 우리가 안 지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력 계획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초조사가 6개월이 걸려요. 기초조사만이라도. 근데 이걸 3개월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할까 아니냐, 그렇죠. 비전문가들 결정되는 건 좀 논리의 비약이 있죠. 그 대학 총장도 호소대 명지대 2군데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교육제도 문제에서 관심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한국 그 교육제도 교육 문제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저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식이 갈급했어요. 교과서가 있으니까, 실험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니 컴퓨터 때문에 지식 공급은 넉넉히 본인이 부지런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이 지식 전수만이 교육이냐? 아닙니다. 교육은 품성 함양을 하는 게 교육이다. 스승과 제자 간에 인간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거고, 정말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일생에 그 스승은 뭐 여러 번 만나셨지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 음악의 역사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모델 비행기 만들어서 한강변에 가서 띄우던 얘기,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정말 사회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고 가르치셨던 분, 정말 인격자신 서장석 교장 선생님,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죠. 그런 분, 대학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권영대 박사처럼 정말
태도이신,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김범림 박사 같은 원자력 원장 밑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거, 또 미국 가서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교 총장했던 분, 그분 미국 공화당의 중진이거든요. 그러한 분하고 만나서, 그건 강의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배우는 게 참 많았고, 교육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뭔가 인격까지 전달하는. 인격 함양에 사람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그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대학교의 그 학생 뽑는 뭐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이죠. 그리고 저는요, 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발견해 줘야 되는 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탤런트, 재능을, 그걸 발견해 주는 게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들 점수 벌레가 돼가지고 그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맨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저 학교에 와서 졸게 되면은 어디서 참 교육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세요? 저요? 저도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뭐 저는 인간의 진리를 배우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성경에 나오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그러한 평등 정신. 그러니까 뭐 똑같아서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 할 때 베풀 수 있는 아량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게 삶이 아닙니까? 자유 평등도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주의자입니까? 평등주의자이십니까? 어느 저요? 쪽? 네. 저는 뭐 자유평등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아까 그 물리학과 거기에 권영대 교수의 공고로 하셨다는데, 그 청년 시절에는 난 자라서 뭐가 되겠다고 사실 생각하고 계셨어요. 글쎄, 저는 물리학에 그렇게 소질이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 물리학과 나와서, 그래서 제가 행정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됐고, 저는 저 자신 행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 자신의 영예나 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탤런트를 가진 후배들에게 마음껏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카이스트 과학기술원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고, 고등과학원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제가 정부의 하나의 일꾼으로서 지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지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가 만들 때는 70년대 아닙니까? 70년. 그때 지금의 카이스트가 되리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근데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과학기술 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고등과학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두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융합 연구, 정말 가장 앞서가는 그런 에너지 연구에 우리나라가 주장을 하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그거를 추진하고 한 게, 요즘은 사실 감사한 생각, 고마운 생각이 항상 저를 압도합니다. 요즘도 독서를 많이 하십니까? 글쎄, 저는 옛날처럼 많이는 못하지만은 두꺼운 책은 잘 못 읽어요. 그러나 좀 짧은 책으로서 이렇게
저녁 때 읽고 그리고 가능하면 분야를 좀 많이 여러 읽으려고 분야네. 했습니다. 감명을 준 책들도 많이 있죠. 읽으신 옛날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성경이죠. 그 보니까 일본이 힘 있는 나라가 된 이후에는 책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 어떻게 무슨 노기로 그 책을 번역을 하셨죠? 그거 한참 전 네,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어떻게 해서 강한 나라가 됐느냐, 그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 일본 사람들이요 상당히 그 정직한 게 있어요. 중요하게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에 가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참 좋은 점이 세계에서 많습니다. 드물게 아주 훌륭한 예시네.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 가서 정말 임원으로 막 하던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동네 횟집 차려놓은 걸로 유명했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횟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삶에 대한 진리를 터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참 진리인 기독교는 잘 안 돼요, 일본이. 일본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이거 고창에 나온 게 좀 이상한데 민족성이라든가 우리의 장점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그 장점 중에 장점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하면 된다. 하자. 액션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행동으로 넘어가는 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하자 하고 힘을 모을 때 그 힘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UAE에 지금 짓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못 해요. 8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할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고라도 해놓거든요. 그러한 그 열정,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하는 거, 이러한 액션 오리엔티드 빌리브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 이건 우린 장점입니다. 근데 다른 거 하나는요, 제가 좀 단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 친구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장점을 박수 쳐주는 거에 좀 더 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 딸한테서 배운 게 있어요. 걔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570명인가 80명 중에서 2등으로 졸업 맡았어요. 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렇죠. 그때 지 아들 아프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담임 선생한테 찾아가서 너무 고마웠다고 했더니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고, 그래서 지 딸이 전체에서 2등을 했다고 성적을 받아왔다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이 그런데요, 우리 학교에서 1등부터 70등은 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졸업식에 갔는데 지 딸이 절 보고, 아빠, 사실 5등으로 졸업하는 애가 사실 우리 학년에서 제일 똑똑한 애라고, 걔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지가, 아니, 자기는 2등이고 저 뒤에 오는 애가 5등인데 걔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육의 장점이구나. 정말 이웃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 안목도 갖게 되는 게, 그러니까 협동이 잘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제발 극단적인 단어는 쓰시지 말고 정말 화합의 정신 속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경쟁 정당이라도 옳은 얘기할 때는 박수치고 그 정당 잘했다. 그런 걸 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통계 있을 때는 글쎄 모통고 꼬집을 때도 필요하겠지만은 조용하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꼭 부탁드리는 게 이 원자력 관계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5년이 아니라 50년 앞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피땀 흘려서 지난 60년을 애써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 세계 에너지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혹시 이미 얘기한 거를 하고 안 맞더라도 그 비서관들 불러놓고 우리가 다 해보니까 우선 국론이 너무 분열이 된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옳은 얘기들이 반대쪽에도 많다. 그러면은 이게 3개월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원개발 계획에 붙여보고 또 앞으로 장기 에너지 정책에도 반영해 보면서 하지 내가 잘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박수 안 치겠습니까? 정 박사님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낙관주의자십니까? 비관적이십니까? 저는 항상 낙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낙관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높은 직책에 올라갔다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명성이 있었다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되살펴 볼 때 내가 최선은 다했구나. 그러나 부족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고마운 생각을 항상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인생에. 글쎄,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제가 사실 한국에 나와서 일하느라고 우리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좀 퀘션이 돼요. 여기저기 나와서 국가에 대한 일이라고 중요하게 바삐 지났지만은 지 손주들하고 주말에 야구도 좀 하고 축구도 좀 하고 우리 저 와이프하고도 좀 편한 시간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을 가정에다 좀 더 쓰고 또 지 친구들 중에서 너무 좋은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바삐 지나다 보니까 전화도 결례한 일도 많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못 알아볼 때도 있고 그 용서를 빌면서 제가 시간 있는 대로 좀 전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 친구가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걸? 저는요, 너무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하지 말고 단기적인 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냥 자기를 모르면서 점수나 높은 것 따면 잘했다고 그건 절대로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장기적인 목표는 갖고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젊은이들 저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원전 관계가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떨어졌는데 뭔가 좀 행동하는 시긴 또 전문가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무슨 일을 그걸 좀 추진하고 계신지. 아니 뭐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 학회장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또 직전 회장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저는요,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현역들에게 좀 더 물어보시라고. 현역들이 원기왕성한 분이고 내용도 저보다 더 잘할 텐데 좀 여쭤보고 그분들도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우리 사회가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앞서 나가는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들이 훌륭한 분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원로들 제가 자꾸 추천을 하죠. 이 원로들 좀 가서 여쭤보면은 옳은 얘기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한정된 능력 속에서 주어진 일에 저는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 한국의 미래를 향한 초인류 국가로서 발전하는 초인류 국가는 선진국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돈만 많아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정신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 마음에 쓰는 방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이미지가 그냥 일본이 그게 실패했어요. 너무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그러고 중국도 요즘 아프리카 가면은 많이 그 명망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꿔주고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리를 지었는데 가보면은 돈 꿔주는 건 좋죠. 그런데 중국 사람이 와서 다 짓고는 가버리면 자기네들은 빚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 과학기술, 협력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이 이미지를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들도 열심히 다하면 많은 분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아유,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듣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